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새 홍보수석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공석인 검찰총장도 오늘 중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원석 대검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결과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 논란을 빚은 당헌 80조 개정을 철회하면서 이번에는 친이재명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이른바 밀정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순호 국장은 본인이 몸담았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는 이적단체라며 주체 사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경찰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조금 줄어든 17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절 연휴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세탁기가 작동 중에 파손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부 분석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내일은 다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돼 충청과 전북에 최대 70mm가 내리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쇄신에 나섭니다.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에 내정하는 등 홍보 라인을 먼저 손질하고 직제 개편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도 오늘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개편 이야기가 언급되긴 했었는데요. 바로 논의가 시작된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사쇄신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부터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인적 쇄신을 예고한 발언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개편 첫 단추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 비서관에 투입하는 등 홍보 라인을 손질합니다. 국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늘 홍보라인 교체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첫 번째 대변인을 지냈던 MBC 기자 출신 김은혜 전 의원이 내정됐고요. 현재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주까지 독일에 머물고 있었는데 최근 귀국해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범 초대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특보를 맡을 가능성이 크고요.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이나 총영사 등 다른 직책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 대변인은 정무 감각을 겸비한 전문가 그룹을 복수로 물색하고 있는데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가 당분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 정책 혼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새 정부 들어 폐지한 정책실장 역할을 하는 가칭 기획관리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전체 직제를 확대 개편해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중으로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4명의 후보 가운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대검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100일을 전환점으로 다시 동력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발달장애인과의 대화 일정을 소개하며 국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지역 이슈 관련 질문이나 성과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변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반성과 사과를 강조하면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DJ 서거 13주기를 맞아 선거 연패를 반성하면서 재건을 다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로써 국민의힘 비대위가 정식 가동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반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 전체 9명이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위원장의 제안에 비대위원들이 일어나서 고개 숙여 인사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당 운영 문제로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뭉쳐야 합니다. 분열한 조직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고치는 게 혁신이라 생각한다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속히 찾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오늘도 당이 시끌시끌하다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침 KBS 라디오에 나와서 법리상으로 보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말을 이용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맡았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팬덤을 무기로 정부 실패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YTN에 보낸 문자에서 윤석열을 뽑은 젊은 세대에게 이준석과 장해찬 중 누구를 보고 찍었는지 물어보면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곧 김대중 전 대통령 13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에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전 DJ 서거 13주기 추모식에서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면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연패한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나고 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매우 초라합니다. 민주당을 만드시고 민주당의 정신을 지켜오셨던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출범하는 주호영 비대위를 향해선 민심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공언하면서 국정조사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국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당원 80조와 관련한 논란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개정에 반대한 의원 명단과 이에 대한 비판이 빠르게 SNS에 전파되는 등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오전 DJ 추도식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 진실이 우리 편이고 민심이 우리 편이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비대위 출범 자체를 무효로 하기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결한 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비대위 전환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게 되며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가처분과는 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놓고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 국장은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면서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 행안위에서 진행된 행안부 경찰청 업무보고요.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죠? 네, 국회 행안위는 오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도 배석했습니다. 김 국장의 이른바 밀정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국장은 오늘 업무 보고에서 본인이 몸담았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단체의 성격을 묻는 질의에 인노회는 이적단체라고 못 박았다가 대법원에서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질의가 나오자 1980년대 당시에 이적단체였던 의미였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노회라는 단체 명칭은 무엇이고 어떤 단체입니까 도대체? 이적단체입니다. 아까 박정빈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셨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그 오해가 있었으면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김 국장은 또 YTN 인터뷰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홍승상 전 경감을 인생의 스승이라고 표현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경감이 김 국장으로부터 인노회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을 받아 특채했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적 단체에서 주사파 활동을 하다가 주체 사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란 겁니다. 그 홍승상 그 전 경감은 잘 알다시피 대공 수사를 했고요. 또 인노회 사건을 해결하는 그 주역이었습니다. 맞죠? 자, 이런 홍승삼 전 경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네, 앞서 김 국장은 30여 년 전 함께 노동운동을 한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YTN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1988년 설립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부천지구 조직 책임자를 맡았는데 이듬해 1월 말부터 회원들에 대한 치안본부의 불법 연행이 줄줄이 이어진 겁니다. 비슷한 시기 김 국장은 돌연 잠적했고 반년이 지나지 않아 인노회 사건을 수사한 치안본부 대공수사 3과 경찰이 돼 나타났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 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오늘 업무 보고에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한 주요 인사들이 모인 만큼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번 경찰국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로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초대 경찰국장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두고 또 한 번 책임론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대학생, 시민단체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죠? 네,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일동은 오늘 오전 11시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국장이 인노회를 주사파 단체로 몰아 주사파 운동의 회의를 느낀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또 민주 열사들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단체 역시 김 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는 경찰국 해체 요구로도 이어지면서 당분간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주호 옥순대교 아래 보이는 거대한 쓰레기 섬. 최근 내린 폭우로 쓰레기와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생긴 건데요. 그 양이 4,500여 톤, 규모가 무려 15,000세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그리고 나뭇가지 등 온갖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곳 충주호가 수도권 최대 식수원 가운데 하나란 겁니다. 쓰레기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죠. 수자원공사는 지난 13일부터 수거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처리된 부유물은 3,000세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수거 작업이 모두 끝나기까지는 앞으로 2주 정도 더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충북 옥천 대청호의 모습 보겠습니다. 대청호에도 100세제곱미터 정도의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조금 전 충주호보다는 좀 적은 양인데 보시는 것처럼 물이
초록빛이죠. 각종 부유물과 함께 녹조가 뒤덮은 겁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와 녹조 제거 작업이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청호 역시 충청권의 식수원이어서 수질 오염이 큰 걱정입니다. 부유물 대부분이 나무나 플라스틱, 또 스티로폼 등이어서 빨리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가 물을 먹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수거는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리는 것도 일이겠죠. 수거가 마무리되면 나무들은 퇴비 생산업체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쓰레기 말고 집중호우로 처치가 곤란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침수 차량인데요. 보험사들은 피해가 접수된 침수 차량들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모아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침수 차량이 1,000대가 넘게 모여 있다던데 현재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진흙범벅이 된 차들이 보이실 텐데요. 어디까지 침수됐는지 알 수 있는 흙탕물 자국이 차에 선명합니다. 차 위쪽까지 흙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뒷좌석에는 창문이 부서지면서 튄 유리 파편들이 가득합니다. 주로 지하주차장에 대놓고 있던 차들이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견인차 기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싣고 폐차장 등을 오가고 있습니다. 견인차 기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5번째 왔고요. 여기 오늘 한 5대 이동할 예정이에요. 너무 황당하죠. 저기 흙이 너무 많으니까. 현재 이곳에는 지난 9일부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보험사의 침수 피해가 접수된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차량 1,100여 대가 모여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지하주차장에 물이 안 빠지며 방치된 차들이 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어서 다음 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부터 어제 오전 10시까지 보험사들의 접수된 차량 피해는 11,400여 대에 달하고 손해액도 1,600원이 넘습니다. 수도권 폭우 피해가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에 집중되면서 수입차들도 다수 물에 잠겼는데요. 피해액은 934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수리 가능한 차는 차주에게 인도하지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부 손해 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지역을 다녀왔거나 침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가까운 점검센터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협업해서 이번 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가 크게 오른 만큼 1년 전 추석 물가와 비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다고요? 네, 오늘부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벌써 뜨겁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로 크게 가격이 올랐던 무 판매대에도 손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무 하나 마트 행사 가격은 2,500원 정도인데 정부 할인 쿠폰 20%를 적용받으면 500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늘, 양파, 배추 등 최근에 물가가 크게 오른 농축수산물 10여 개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할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 양가도 챙겨야 하는 입장이고 또 뭐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은 뭐 장 보거나 뭐 음식 준비하는 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주요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시기보다 7.1% 상승했습니다. 특히 무 가격이 43% 올랐고 배추와 감자도 30%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650억 원어치를 투입했습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대형마트에서는 추석 성수품을 2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회원일 경우 마트에서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할인폭이 좀 더 큰데요. 제로페이와 전통시장 배달앱, 온누리 시장과 같은 온라인 몰에서 쿠폰을 받으면 농축수산물은 3만 원, 수산물은 4만 원까지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품목은 매장별로 각각 다르며 행사 업체와 기간이 다르면 중복으로 혜택도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만큼 이번 정부의 추석 민생안전 대책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올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누계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0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때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110조 8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만 벌써 10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상반기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5조 8천억 늘었지만 총 지출은 추경 사업 등으로 그보다 더 많은 63조 6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가까운 친인척에게 36개월 이하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정에는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인 이른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부모 등 사촌인에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일시 돌봄도 해주는 서비스를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오는 11월 17일 실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거나 장애인, 군 복무자 등은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층간소음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짓는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대책이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선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좀 이게 좀 감을 쓸 수가 아마 그랬는가 봐. 아마 감정이 아마 격하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층간소음이 갈등 수준을 넘어서 폭력이나 강력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축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법들도 마련했습니다. 지어진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빌려줍니다. 매트를 사용하면 1에서 3데시벨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의 저리융자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엔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주민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기능을 조정해 국민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도 개선이라는 게 새로 지어지는 집들에 계속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초주택은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기초주택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어질 주택에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 확인한 성능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바닥구조 시공 뒤 한 번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번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해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깎아주는 등 보상을 줍니다.
바닥 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보강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업계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시공 후 현장에서 성능 확인을 한다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제도 변경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해서 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주택에서 사용 중인 벽식 구조가 아닌 층간소음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기둥식인 라멘 구조의 효과를 검증해 확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책이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정부가 조금 전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의 실효성을 한번 짚어보고요. 법적 소송으로 갔을 경우의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호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가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실효성 짚기 전에요. 이게 층간소음 문제 심각하잖아요. 혹시 관련 소송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소송을 해본 적은 없고요, 솔직히. 예. 근데 상담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딸이 고3 수험생인데 네. 윗집에서 뭐 밤이고 낮이고 계속 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니면은 뭐 신고하면은 됩니까? 이런 상담 같은 거는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판례나 이런 사건 같은 거를 검색해봐서 이제 이거를 뭐 민사로 풀지 아니면 뭐 신고를 해야 될지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보는데 대체로 이게 예를 들어서 민사 같은 경우는 뭐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고를 하면 네. 이제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것들로 뭐 처벌 이제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신고도 하고 소송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실익이 그렇게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에 들이는 노력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좀 잘 조율을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대부분은 돌려보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소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어제 양산의 아파트에서도 또 시비가 붙었더라고요. 네. 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 9시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금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네. 보면은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아래층에 사는 이제 40대 아저씨가 있었고 이제 막대기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대기로 천장을 치면서 항의를 했는데 예. 지금 그 위에서 시끄럽게 이제 떠들던 학생들이 아래층에 내려와서 현관문을 치고 도망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래층의 주민이 너무 화가 나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서 위에 도망간 그 학생들을 협박을 해서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경찰에서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협박을 했으니까 예. 뭐 특수폭행 혐의라고 일단은 죄명을 잡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특수폭행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벌금형 이상 뭐 또는 그런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물론 그렇군요. 이제 실제로 피해가 이렇게 발생한 건 아니어서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죄명만 보면은 단순 뭐 폭행이나 이런 건 아닌 상태입니다. 원인 제공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예.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뭐 최근 몇 년 전에도 보면은 실제로 사람이 죽는 그런 그렇잖아요. 사고도 네.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뉴스 보면서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협박한 걸로 그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 실제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무슨 그런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이웃 사이의 어떤 각별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실제 네. 수치적으로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오면서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층간소음 관련돼서 민원이 얼마나 폭증하고 있냐면 2015년에 1만 9천 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게 2018년에는 2만 8천 건 정도 되고 2021년에는 4만 6,596건. 결국은 거의 2배씩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층간소음이 우리 인구는 그렇게 늘지 않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층간소음 민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뛰거나 걷는 소리죠. 예. 저도 이제 경비실 통해서 이렇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가 이렇게 자라날 때 보면은 절대 걷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밑에 바닥에 매트도 깔아놓고 이러는데도 이제 뭐 뛰어다니는 아이를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실을 통해서 막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아이를 진정시키고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쿠키 같은 거 사서 아래층에 이제 배달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과를 했더니 또 조용하신데 어쨌든 이웃 간에 좀 배려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네.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보는 사례처럼 뭐 응징이라든가 보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2013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 항의 기준까지도 만들 정도로 지금 이 층간소음 관련된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네. 최근 2020년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우퍼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쾅쾅 울리는 네. 스피커. 그 우퍼 스피커를 통해서 대단히 시끄럽게 한 그 상대방을 이제 피고로 잡아서 한 부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3천만 원 배상 판결이요? 네, 이거는 대단히 사실은 큰 건데요. 제가 보통 그 이제 아까도 네. 첫 질문이 층간소음 소송해 보셨냐라고 해서 네. 제가 상담을 위해서 막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손해배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아야 되는 소음, 그거를 이제 수인 한도라고 하거든요. 네네. 받아들여라 이 정도는. 그게 이제 보통 걸어 다니는 정도는 수인 한도가 한 40데시벨 낮 기준으로. 그리고 뭐 악기 같은 거를 이제 연주하는 거는 45데시벨인데 네. 그럼 그 기준의 어떤 수인 한도 데시벨보다 초과되는 어떤 소음이 발생하면 이것은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초과되는 데시벨 같은 게 보면은 이제 기준이 뭐 한 5데시벨, 4데시벨 이 정도 넘어가면 보통 이 배상하는 금액이 뭐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한 3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요 정도 보통 되거든요. 네. 근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 거는 이제 이 수인 한도를 초과한 이 음량, 이 음향, 이 소음의 정도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 그다음에 피해 기간이 되게 길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지 재판에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을 하려면 만약에 이제 제가 네. 다 말린다고는 했지만 예. 실제로 너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악의적인 그런 소음 유발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좀 참아주세요라고 하면 그 순간에 좀 참아줄 수도 있는데 보란 듯이 더 대놓고 한다든지 이제 이러면은 저는 어떤 조언도 해드리냐면 이건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소음의 유발을 중지시키는 그런 가처분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데시벨을 측정한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데시벨을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예. 그럼 그런 기기들을 가지고 와서 뭐 사든지 아니면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불러서 주로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 측정한 소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 소음, 우리가 참아야 되는 수인 한도 소음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네. 그다음에 그러한 증가된 그 초과된 소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다 증거를 수집, 이걸 체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체증을 해놓고 소송을 하면 뭐 일부 승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이웃집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좀 네. 조용히 해달라. 그런데 이게 직접 집에 찾아가면은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 상규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내가 찾아가면 그건 스토킹이 아니죠. 우리가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괴롭힘을 스토킹이라고 하는 건데 위에서 시끄러워서 항의하기 위해서 간 것은 정당한 어떤 항의 행위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층간소음에 대한 한 항의에 대한 기준도 만들었어요. 이게 이 기준을 넘어서면 스토킹이고 안 넘어서면 이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 약간 웃긴 말로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이게 쳐보면 천장을 막 두드리라는 글들이 올라와요. 예. 그렇게 보복을 하라는 건데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전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했고 예. 전화, 문자, 메시지로 항의하기 뭐 이런 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천장 두드리기까지는 오케이. 다시요. 그럼 천장을 두드려도 된다는 겁니까? 천장을 두드리는 건 된다고 또 법원에서 지금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천장 두드리기나 전화 문자로 항의하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직접 올라가서 아까 그 흉기를 들고 막 협박하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두드리거나 전화나 뭐 문자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다만 가서 막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는 거는 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을 삼가고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좀 그런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항의를 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법원에서 기준까지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부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소음 저감 매트 설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 300만 원 지원이라는 게 이게 자세히 보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무이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어서 이게 저소득층 그 소득 1분위부터 3분위의 저소득층한테는 사실은 300만 원도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가 갸웃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근데 가해자도 사실 저 같은 가해자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막 뛰는데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그런 층간소음이 유발되는 그런 문제는 이웃 간의 어느 정도의 양보와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당사자들이 직접 부딪히다 보면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니 중간에 무언가 조율해 줄 수 있는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위원회가 되면 직접적인 분쟁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조금 어찌 보면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신축 주택에 적용되는 대책들도 나왔잖아요. 뭐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지금 신축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아니 제대로 지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근데 보면은 바닥에 어떤 보강재를 기준보다 미비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신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시공 확인서 같은 것들을 보통은 바닥 공사를 구조를 시공한 다음에 한 번 제출하면 되는 것을 3회 제출하게 해서 어떤 시공 과정에 이게 더 시공이 제대로 바닥 공사가 그 층간소음을 방지할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시공사가 층간소음의 어떤 기준보다 바닥 공사의 보강을 더 많이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보증금의 어떤 수수료를 깎아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집을 보다 층간소음이 덜 발생할 수 있게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 뭐 바닥 구조 의무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건설사가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보면은 이제 그 기준치에 미달하면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층간소음 뭐 사후 확인제 같은 것도 지금 다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은 건설사는 저도 이제 이런 PF나 이런 건설과 관련된 자문 해볼 때 보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한 장의 표로 되거든요. 아파트 짓는데 비용, 그다음에 이것을 분양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액,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인데 그 이익률이 이런 바닥 공사를 많이 하면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부실화하는 거여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바닥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의 확실한 페널티, 경제적인 페널티를 하고 그리고 바닥 공사를 제대로 하면은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조금 더 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정부 대책 내용 그리고 법적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쟁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세탁기가 작동 중에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YTN이 최초 보도한 사례를 포함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두 5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내부 분석 중이라며 리콜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용도실 안에 깨진 검은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삼성전자 세탁기가 폭발한 겁니다. 구매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사실상 새 제품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119 구급대원을 불러 일단 전원부터 차단했습니다. 그냥 폭발했다고 하긴 그렇고요. 조금 뭐가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하면서 바로 폭발을 하면서 분사가 됐고요. 며칠 전 세탁기가 폭발했던 다용도실입니다. 급하게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기는 했지만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 앞으로 도망갈 정도로 소음이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폭발하듯이 그냥 뻥 하고 엄청난 큰 소음이 들렸죠. 지난달 삼성전자 세탁기가 폭발했다는 YTN 첫 보도 이후 인천에서만 2곳, 그리고 서울과 세종, 대구에서도 연이어 세탁기가 터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YTN에 들어온 것만 모두 5건입니다.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보상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한 2건, 3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10% 현금 보상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이상 요구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보상보다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로 쓰고는 있는데 항상 불안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보상을 요구했던 건 아니라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도 원인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10%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세탁기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탁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계 자체가 그 세탁기에서 가해질 수 있는 압력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소비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리 소재 자체가 약간 뭐 불량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드럼 세탁기 일부 제품에서 강화유리 이탈 현상을 확인했다면서 무상으로 문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세탁기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세탁기 폭발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탁기를 두고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언론 보도로 사고를 접한 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자체 접수하고 삼성전자에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에 공문을 3차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답변 자료를 받는 대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독 어수선합니다. 수장이 100일 넘게 사실상 공석인 가운데 공정위는 친기업 기조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일찌감치 사의를 밝혔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출근하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지명한 공정위원장 후보는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저 말고도 좋은 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정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넉 달째 공석인 건데 이러다 보니 굵직한 정책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게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업법은 폐지도 추진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였고 위원장이 제거하는 주요 현안들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도 공석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조성욱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만큼 초유의 공정위원장 공백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향 설정하고 법 집행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공정위 역사상 처음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친기업 노선이 도드라졌습니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업이 맞설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재벌개혁 관련 부서가 위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폭염과 가뭄,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았던 프랑스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오후부터 시작된 폭우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파리 지하철역 곳곳이 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비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졌지만 1961년 이후 가장 건조했던 7월을 보냈기 때문에 굳어진 땅은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 추가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남섬 북부의 넬슨시와 서해안 지역에 어제 하루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이철 리즈 넬슨 시장은 이번 폭우가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재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이 부족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쓰촨과 충칭, 안후이는 물론 산업의 중심지인 저장과 광둥성 지방 정부들이 전력 사용을 제한하면서 제조업체들이 3일에서 6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들 지역에 지난달부터 낮 최고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자국산 가스의 평균 수출 가격이 지난해보다 2.5배가량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가스 수출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가스 가격은 1,000세제곱미터당 730달러, 우리 돈 96만 원가량으로 지난해에 약 2.5배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날이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은 체감온도가 30.1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뿐만 아니라 작은 우산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전북에 최고 7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대전과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 동안 내륙은 비가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33도 안팎의 한낮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속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이 있던 당헌 80조를 개정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개정안을 끼워 넣어 꼼수 개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여야 의원과 짚어봅니다.